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의 이수정입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네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기초 교육을 한 거에 이어서 자살 위기 사례 개입의 심화 교육을 할 텐데요. 기초 교육에서는 조금 더 전반적인 자살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다면 심화 교육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그런 위험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사정을 하고 어떻게 그걸 중심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이나 또는 위기 개입을 하게 될 때 자살 시도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또 자해를 하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거는 DSM에 정의된 바로는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죠. 그래서 Non-suicidal self-injury라고 해서 여기서 비자살적이라는 의미는 죽으려는 의도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자살이나 자해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의 몸, 신체를 해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가 사정해야 될 것은 죽으려는 자살에 관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 NSSI와 수사이드를 비교하자면 그 자살을 시도하는 또는 자해를 하는 그런 행위의 목적이 정말 죽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 상황을 로부터 도피를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싶거나 이런 정말 죽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를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런 자해나 자살을 하는 그런 빈도가 높냐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빈도는 주로 비자살적 자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는 많이 준비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냐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기 때문에 그걸 가장 많이 좌우하는 건 뭘까요?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과 시도를 했는데 죽는 것.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리탈리티가 있느냐,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비자살적 자해는 좀 더 덜 치명적인 방법을 써서 죽지 않을 만큼 시도를 한다면 자살 시도는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 그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그 행동 당시의 인지적 상태가 내가 되게 많이 고통스럽다라는 상황은 같지만 거기서도 일종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나는 자해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 어려움을 알리거나 나는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 이 문제가 내가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살이나 자해의 이 행위의 결과는 결국은 자살 시도를 했는데 내가 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도를 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배가 되고 훨씬 더 힘들겠죠. 비자살적 자해는 그 비자살적 자해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적인 상황은 계속 또 이어지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살적 자해의 이 DSM에 있어서 정의된 바로는 지난 한 1년 사이를 봤을 때 5일 이상 의도적인 자해를 하는 것, 그게 발견되어 한 번 했다라고 하는 거를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의도적 자해를 5일 이상 1년 사이에 그 빈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건 뭐 서로 다르더라도 5번 이상은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살의 의도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나 자살에 이르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자살인지 자해인지는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정을 할 때 있어서 결국은 자신을 해치려는
또는 죽으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뭐에 정말 부딪혀서 넘어져서 여기가 뭐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갖고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해 또는 자살 시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두 사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도를 갖고 자신의 몸을 해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자해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시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그런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의적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있다라고 하면 자살 시도 아니면 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으려는 의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었다라고 하면 자살 시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해 행동이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단순한 사고이거나 또는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각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자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동정하거나 돌봐주려는 제스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결국은 자살 시도냐 아니면 자해 행동이냐 그런 죽으려는 의도도 없는 그런 일반적인 자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자살과 자해에 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일단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 신체를 해치는 행동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도착해서 그런 자해든 자살 시도를 한 대상을 봐야만 보고 일단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친 건지 단순한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구체적으로 어세스하면서 죽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또는 자살 시도를 했다가 정말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탈리티, 그래서 그런 치명도가 높은 그런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자살 시도 이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덜 치명적인 방법을 쓰면 자살 시도에서 그냥 응급실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응급실에 응급처치를 받으러 내원하는 환자의 특성과 병원으로 오긴 오나 이제 DOA라고 하죠. 죽어서 응급실에 도착하는 그런 대상의 특징이 다르겠죠. 가장 다른 특징은 뭐겠어요? 그건 역시 또 방법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자살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1위가 목매미죠. 그 다음에 뭐 투신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2, 3일을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런 류의 방법들은 리탈리티가 상당히 높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의 98% 이상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내가 내 몸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라는 사람은 의도가 분명할 경우에는 이렇게 치명도가 높은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명도가 높은 방법을 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살 시도 이후에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이미 죽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도가 낮은 방법을 쓴 대상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긋는다든지 수면제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치명도가 낮은 일단은 살아서 응급실로 가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걸 자해냐 아니면 자살 시도냐 죽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위기 개입을 해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 시도를 했냐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죽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시도와 자해를 구분하는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도를 봐야 되는데 그 의도라는 건 결국 사용한 그런 수단이 갖고 있는 치명도에 기인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살 위험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 기초 교육에서도 자살 위험성을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서 되게 여러 장
공유를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살 고위험군의 위험성,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연구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들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로 사망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심리부검을 했는데, 이게 이제 6년간의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80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정신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질환인가요? 아니죠. 아까 DSM의 자해라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DSM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편람이란 말이에요. 온갖 진단 기준들, 진단명들이 모여있는 그런 편람인데, 그럼 뭐 자해도 들어가 있는데 자살, 자해가 그러면 정신질환이야? 아니죠. 그렇지만 DSM에서는 질환 카테고리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 자체는 정신질환이 아니지만 다양한 여러 정신질환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심리 부검을 해보면 가장 위험한 요인들로 결국은 정신건강에 관한 치료를 받았거나 상담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중요하게 뜨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살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거에 있어서도 물론 연령대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 다음이 뭐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질병을 진단받았어,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진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어세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을 진단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수면은 잘 편하게 주무시는지, 혹시 알코올을 가까이 좀 자주 드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알코올 중독, 수면 장애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 놓여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꼭 질환이 아니래도 그런 문제들을 물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 결과를 살펴봤더니 어떤 스트레스 불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서 그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질환 중에서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여기 32.8%에는 아마 대부분 알코올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불안장애, 이 순으로 다시 말하면 우울장애나 이런 알코올 문제나 불안장애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또는 정말 자살을 시도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정신건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했었는지를 살펴봤더니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관련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5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거의 이제 3분의 2는 좀 안 되지만 3분의 2 가까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체감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이런 이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 기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응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랬을 때 여성분이 많으세요? 남성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발굴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 외에 자발적으로 일반 상담이나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오시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느끼시죠? 대부분 여성이 많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살기가 힘들어서 상담도 더 많이 요청하고 또 뭐 죽기도 많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높단 말이죠.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대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한 사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5, 6배 정도를 많이 죽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도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시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고 정신의료기관도 더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더 살기가 힘들어, 어려운 점이 더 많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상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도움을 추구하는 행위는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더 힘든지까지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성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내 힘든 거를 털어놓는 거는 더 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서비스 영역 안에 인롤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남성들이 덜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 남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서비스 대상으로 봐야 돼요. 자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하자니 이 사람들이 뭐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그 여자들끼리 뭐 동창이나 친구들끼리 모이면 미주알고주알 별걸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욕하고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집에 들어오면 좀 미안해지기까지 하죠. 내가 저 인간 욕을 너무 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남성들은 모여서 어떤 같이 하는 뭐 액티비티나 행위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앉아서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런 거를 그냥 당면에 있는 문제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든 거라든지 내 속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터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상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상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이전에 뭔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두어서 걸러내는 장치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할 수는 있겠죠. 사망 전 3개월 이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했던 그런 사망자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그런 병의원 42.6%는 그럼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다른 병의원은 왜 갔을까요? 신체적으로 아파서 갔겠죠. 그죠?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일반 내과를 가거나 외과를 가거나 가정의학과를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거나 고통스러웠던 대상이 자살 사망으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노인층에서는 신체적인 질환을 한두 가지 이상씩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 나는 정신적으로 고민되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동이 힘들고 이것만으로도 자살을 시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장년층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장 많이 찾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층은 일반 병의원을 훨씬 더 많이 찾아갔습니다. 일반적인 신체적 질환 문제로 훨씬 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고 신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이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의료기관 외에 중장년층에서는 한 12% 정도는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중장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 중에 기존에 시도를 했던 히스토리가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시도는 더 훨씬 많이 했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유족이 부모예요.
또는 유족이 형제자매예요. 유족이 배우자예요. 유족이 자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살로 사망한 가족이 자녀일 때,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했을 때 부모가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가족 중에서는 높다라는 겁니다. 한 70% 가까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모는 열의 7은 나도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순서는 그 다음 형제 자매가 주는 충격이나 고통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이 배우자, 그 다음이 자녀 순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생활 사건의 스트레스 지수를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풀한 생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1위는 배우자 사망이에요. 배우자 사망이 1위고 그 다음에 한 3위, 4위쯤에 내려가서 가족 사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사망 안에는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다 그냥 모여 있어요. 그게 그냥 동급이에요. 배우자만 스페셜하죠.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1위가 뭐겠어요? 자식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자식의 사망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뭐 부모 사망 뭐가 막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이제 훨씬 순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서양의 문화와 또 뭐 동양의 이런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또 특이적인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래서 자살 유족 자체가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 유족에 관한 서비스를 물론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살 유족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자살로 상실을 했느냐에 관한 그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어느 가족의 사망이 이 가족의 사망보다 덜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또는 더 자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보를 갖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죠. 성별 또는 연령별로 사망하기 전에 그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했던 또는 다른 기관 방문했던 거를 살펴봤다면, 이제 2013년 자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또 연령대별로 특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자살에 있어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연령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특히 어떤 특정 연령대별로 이게 좀 더 위험하니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한 대인관계가 되지 않는 정도를 그냥 전반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는 최근에 관계가 원래 좀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멀어진 관계가 한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 연령대를 포괄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40대, 50대에서는 혼자서 지낸다든지 내가 특별히 마음을 주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사건을 봤을 때, 전반적인 위험 요소로 봤을 때 12개월을 초과하는 무직 상태라든가 파산하거나 실직, 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뭐 2개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40대, 50대에서 특히 경제적인 요인은 40대, 50, 아까도 중장년기에서는 상당히 더 위험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제적인 것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 경제적 변화, 12개월을 초과하는 무직 상태, 이런 것들이 40대, 50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생활 사건에서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이거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2개월 이내에 4가지 이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 연령대를 아우러서 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심각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심각하게 언성을 높여서 싸웠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상사, 동료, 학교 이런 관계 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는 무직이나 사업 실패, 그리고 중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이게 30대, 40대, 50대까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사건이 특히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요. 60대에서는 상사, 동료, 학교 관계자 간의 갈등이 있는지, 사고를 포함해서 또는 질병을 진단을 받거나 해서 이런 신체적인 질병 상태가 중대하거나,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노인 연령 안에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질환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각 연령대별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데, 여기 안에서 무슨 4개 이상을 찾아 이럴 수 있는데, 그 연령대별로 들어간 걸 포함해서 전체로 봤을 때 이 안에 4개 이상의 생활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 요인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그게 전체 위험 요인과 연령대별을 다 포괄하여서 불행하다라고 부모로부터 불행감을 느끼거나 가정폭력, 학대, 방임, 협박 이런 거에 2개 이상 노출되었거나 이런 거는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평가하실 때는 이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에 노출됐었는지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어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경험을 봤을 때 부부간 이혼했거나 사별, 독신, 기혼중 별거 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이것도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이상의 자해, 그리고 1번 이상의 자살 시도, 이거 정도가 있었는지. 보통 우리가 자살 위험군을 평가할 때 뭐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은 누가 뭐래도 2가지 있죠. 자살 시도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자살한 가족이 있는 자살자의 유족, 이 둘은 대표적인 고위험군인데, 그럼 자살을 했거나 아까 자해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해를 했다라고 할 때 뭐 매일매일 지금까지 한 열흘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자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뭐 지난 사이에 1년 동안 한 5번은 했지만 뜨문뜨문 하는 거, 뭐 어떻게 거기서 위험성의 그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1번을 하더라도 매우 심각하고 그런 치명도가 높은 그런 방법이 또 있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걸 평가할 때 이 정도, 정량적인 건 평가가 쉽지만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근 얼마간의 기간 사이에 자해를 2번 이상 했고 자살 시도를 1번 정도 이상 했다 그러면 그냥 위험하다라고 정량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을 하고자 하는 이유, 의도를 겉으로 노출을 하는지, 노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자살 시도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2번 이상은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내 친구는 어저께도 죽고 싶어 라고 했고 오늘도 죽고 싶어 라고 해요. 2번 이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노출을 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자살 위험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죽겠다라는 말은 많이 해요. 저도 해요. 졸려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배불러 죽겠잖아요. 밥 먹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는 표현을 힘들 때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을 죽겠다, 죽고 싶다 진짜.
아,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말을 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겠다라는,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라서 이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죽겠다라는 자살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생각인지를 좀 더 어세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다음 달에 나는 여행 갈 거야. 나는 이제 뭐 명절에 설 때 나는 해외 뜬다. 이거를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2월에 나는 뜬다를 1월 내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주 빈도가 높으니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겠구나. 아무 말 안 하다가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2월에 여행을 하려고 뭐 알아보고 돈도 항공권을 이미 샀고 뭘 지불을 했고 상품을 호텔도 예약을 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그냥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여행을 할 거야라고 한 번 얘기했는데 양적으로 봤을 때는 1월 내내 얘기한 사람이 더 여행을 진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자주 죽겠다라는 생각을 노출하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정말 죽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세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과적인 문제는 아까도 한참 다루기는 했는데 우울증을 포함해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하나 이상을 받았다. 이거는 전 생애에 걸쳐서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40대에서는 사망 당시에 정신 상태가 갑자기 정신건강 상태가 변화했다거나 과거에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이나 그 남용하는 경험을 봤을 때 알코올을 많이 마셔요. 매일 마셔요. 그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40대에 평소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거나 60대에 이 사망할 때 음주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알코올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에도 특히 연령대가 높은 상태에서는 신체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건강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는 전 연령대에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도 질병 문제가 20대는 요 노년층이 신체적인 건강이 중요하게 영향 끼친다 그랬는데 20대는 왜 그러지? 20대는 상대적인 그런 신체적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20대 때는 다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는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냥 노인이 됐을 때 다리를 다쳐서 집에 있으면 거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게 노인에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은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른 애들은 저 밖에 나가서 다 저렇게 노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신체적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0대, 60대 이상이 됐을 때, 50대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 나의 이제 남아있는 그런 수명은 긴데 그거에 비해서 내 만성 질환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도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 주는 이런 통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통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거동은 더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망감하고 바로 맞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지금 뭐 병을 진단받아도 지금은 힘들죠. 막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내가 우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좋아질 거다라는 이 절망으로까지 가지는 않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노인이 됐을 때 얻게 되는 질환이나 사고로 몸에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관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절망감으로 이루어지고, 차라리 내가 몸을 지금 수의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이제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이 됐을 때 갖게 되는 신체적인 질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에 노출된 경우, 이걸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족, 지인의 정신질환 경험도 한 번 이상 주변에 이런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신체 질환을 경험한 거 보면 가족 중에 심각한 신체 질환자가 있어요. 전 연령대에 그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대, 60대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제 부양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나도 몸이 이제는 힘들어져요. 내 몸도 힘들어지는데 나의 부모를 부양해야 되거나 또는 나의 자녀가 매우 중대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거를 부양해야 되거나 뭐 영구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50대, 60대는 특히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연구나 보고서에서 보고된 대로의 그런 위험 요인들, 평가된 걸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전반적인 위험 요인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자살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연령대별 또는 성별, 그리고 또 어떤 류의 위험 요인별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정하고 이 사람이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지 대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살펴봤고요. 특히 연령대별로 갖고 있는 그런 위험 요소는 뭐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 위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어세스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위험 요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의 위험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자살의 위험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서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주로 주요 우울장애죠. 그래서 자살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만 우울증의 그런 생물학적인 또는 정신분석적인 기전과 자살의 정신분석적 생물학적 기전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자 중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 중에 거의 이제 80% 이상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증 우울증의 경우는 한 63.2% 정도는 자살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자살 시도하는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울 장애를 설명할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과 우울증은 가장 관련이 있죠. 질병과 신경 전달 물질 간의 상관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는 도파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1세대 약물들은 거의 도파민의 액티비티를 줄이는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또 지금 보통 환자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 그런 2세대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런 식으로 주요 우울장애도 물론 도파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물 치료를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주요 우울장애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죠. 그런데 자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약을 먹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살을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이거에 관해서 개입을 하기 전에 우울증 치료를 빨리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로도 자살의 위험성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우울제를 먹고 이게 바로 자살 생각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우울 장애가 치료되면서 자살 생각에 대한 것, 특히 자살의 위험성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울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살에 관해서 또 반드시 자살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우리가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죠. 우울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항우울제를 먹듯이 정신 분석적으로 봤을 때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에 대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우울 장애를 가진 특성 또는 불안 장애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신 분석적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 우울 장애 정신 분석적 특징이 대표적인 그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중에서는 인트로젝션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인트로젝션의 반대는 뭐죠? 프로젝션이죠. 투사란 말이에요. 투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문제를 바깥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자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한테 깨워달라 했더니 엄마는 깨웠는데 내가 안 일어난다고 그냥 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못 봤어요. 나중에 누구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고 그래요? 나를 안 깨우고 엄마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하죠. 사실은 문제는 내 안에 있었지만 그거를 외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젝션을 사용해요. 문제는 부정적인 요인은 외부에 있어요. 그거를 내 안으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 탓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해서 어떤 뭐 폭력의 학대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족 내에서 누가 누군가를 계속 학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학대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여기서 죽여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서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굴 죽이고 싶어야 돼요? 저 나한테 가해를 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내가 자살을 해서 죽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트로젝션이 일어난 경우예요. 외부의 부정적인 특성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나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이거가 자살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이드는 반전살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감정적 속성은 분노라고 봤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의 대상을 나를 죽임으로써 원래 분노는 나를 해고한 회사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헤어지고 나를 떠난 다른 내 이성 친구에게 분노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나를 따돌림을 한 다른 내 동료들, 친구들에게 나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내가 끌어안고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나를 죽여버리는 이걸 이제 반전살인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뭐 보통 이제 유서를 쓰거나 그랬을 때 뭐 누구를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쓰는 그 기전들이 주요 우울 장애의 이런 정신 분석적 특성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신체적인 문제, 정신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생활사건 상에서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자살로 연결되게 만드는 거에는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 요인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이제 그 중에서도 바이폴러 1형이 있고 2형이 있죠. 그 중에 1형은 2형은 이제 경조증 정도와 작은 우울증 정도가 교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형은 그냥
사람 보통 보기에는 조증밖에 안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바이폴라기 때문에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나타나야 되지만 사실 우울사파, 우울증 에피소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떠 있기만 하는 장애는 없다라고 보고 조증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는 거여서 이 상태에서는 뭐 언제고 우울 에피소드는 나타날 거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늘 들떠 있는 상태인 경우에 자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조증이나 경미한 우울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극성 장애 E형보다는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우울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니까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거나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특성은 충동성이에요. 너무 많이 들떠 있고 이제 충동성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뭘 파괴하고 뭘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이런 바이폴라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었거나 이랬을 때는 충동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 한 15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폴라일 경우에 얼마나 충동성 레벨이 올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조현병 증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을 때,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뭐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자살의 위험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환청 중에서 커맨드 할루시네이션, 지시하는 환청이 있어서 너 여기 3층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시키면 이게 불강력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내가 죽으려는 의도를 갖고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현병에서는 가장 위험할 때가 인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예요. 조현병이 쭉 병기 내내 보통은 인사이트가 없는 게 특징인 질환인데 병이 좋아지고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퇴원을 막 했거나 집으로 막 돌아갔거나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병식이 생기면서 이 현실 검증력이나 내 현실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현실에 대한 이런 리얼리티 테스팅이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처럼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좀 더 개입을 해야지라고 사례 관리를 해야지 이럴 때 자살의 위험성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울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도 극도로 우울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사실 자살 위험성 별로 안 높아요. 죽고 싶다도 일종의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도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해서는 사실 자살 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시작되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면서 그래도 아직 많이 우울하죠. 그렇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죽어버려야지라는 그런 동기가 발생하는 시점이 돼야 주요 우울 장애에서도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때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질환들이 인사이트가 없는 거에 비해서 불안장애는 병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불안해서 밖을 못 나가요. 불안해서 기차를 못 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체적인 생리적 증상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공황장애나 특히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 또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불안장애 자체가 치료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에요. 다른 질환들 조현병이나 우울장애 환자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 인사이트 자체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증상 안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울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불안장애는 이 불안장애 때문에 내가 삶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에요. 불안장애 자체가. 그래서 치료적인 효과가 좋아서 불안장애로 인한 자살의 위험성도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항불안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남용을 해서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생겨나거나 중독이 되고 여기에 의존을 갖게 되는 게 더 문제여서 그렇지 치료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으로 인해서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치료를 잘 받게끔 해서 그 자살 위험성까지 같이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PTSD라고 보통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자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죠. 이제 고통스럽죠. 많이 고통스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왜냐하면 좋아진 것 같다가도 비슷한 상황에 이제 과각성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상황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플래시백을 하게 되죠. 그 트라우마 상황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리익스페리언스를 하게 됩니다. 재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나 이제 좀 잘 견디고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했다가 그 어디서 내가 소뚜껑을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소뚜껑을 보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매우 절망적으로 되죠.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체를 치료하고 EMDR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거를 줄이는 데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거는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의 얘를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의 위험성도 덩달아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문제는 꼭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알코올에 대한 허용도도 높고 알코올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죠. 그래도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아니고 술을 못 먹는 게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때문에 그 다음날 회사를 지각을 해, 회사를 못 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익스큐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그냥 그 회사 내 카운슬링 센터 같은 데로 아예 그냥 이관을 해버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끔 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자살 위험성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성이 덩달아 올라가고 자살 위험성은 매우 올라가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간 대상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세스하는 컬럼비아 척도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신이 이게 계획한 자살인지 충동적인 자살 시도인지 그거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충동적 자살 시도에 관한 게 높아요. 근데 그 충동적 자살에 관해서 응답을 한 시도자들은 대부분 다 알코올을 이제 마신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깼을 때는 내가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그 전까지도 죽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그런 유명인들의 경우에도 그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워낙 치명도가 높은 방법을 써서 죽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술이 깨가면서 이거를 막 안 죽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시신에서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여서 내가 보고 있는 사례가 있을 때 이제 술을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지, 자살 시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어세스할 필요가 있고, 또 처음 만난 케이스가 지금 위기 개입을 해야 돼서 만난 케이스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깼을 때 자살에 대한 의도가 없다라고 표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그 안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내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뭐 질환을 진단받지 않더라도 불면에 해당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 자체는 일단 삶에 매우 고통을 줘요. 잠을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주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자살 생각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뜨려요.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자살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요새는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우울장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의 우울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울은 청소년의 우울과 우리가 지금 흔하게 아까 얘기한 이런 우울은 보통 성인의 우울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우울과 노인의 우울 특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먼저 노인부터 말씀드리면 노인은 주로 신체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우울은 인지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동기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현상을 나타내서 얼핏 보면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지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멍하거나 감정 표현이 많이 무뎌지고, 그래서 성인이 갖고 있는 그냥 우울한 것과 감정이 무뎌지는 거랑은 좀 많이 특성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인가, 왜 저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우울이라고 미처 못 알아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분이 다운돼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을 안 지키거나 비행을 하거나 학교를 결석하거나 다른 데 가서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른 그런 일탈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서 제가 우울한 거라고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애가 뭐가 우울해 이럴 정도로 청소년들은 반항하는 형태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에 관한 특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살 시도는 아니라도 자해를 많이 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학교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도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의 자살 위험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자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거는 성격장애예요.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의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여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경계성 성격장애로 인해서 자해나 자살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뭐 비행을 저질러요, 일탈을 해요 이러면 그런 애들은 이제 문제아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범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훈육을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교칙을 적용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또 인텐시브하게 관심을 갖고 상담을 막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들은 기본적으로 이쁨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생이고 선생님 말을 되게 잘 듣고 맨 앞에서 선생님하고 선생님 수업 끝나면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질문하고 이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고 매우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자해를 해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들은 선생님이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쏠리거나 다른 걸로 바쁘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얘한테 이쁘다 이쁘다 착하다 뭐 성실하다 모범생이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줄 시간이 없는 타임에 꼭 그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일로 엄청 바쁘다가도 얘가 자해를 하니까 얘를 들쳐업고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고 하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어텐션 게이닝을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바인딩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들에게도 특히 청소년들의 그런 뭐 우울이나 특성과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이렇게 학교 단위로 가서 뭐 자살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때 학교 단위로 가서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선생님들 슈퍼비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꼭 경계성 성격장애와 관한 게 선생님들에게는 되게 어려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례로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 학급에 또 비행을 자꾸 하는 그런 일탈 청소년이 있어서 일탈 학생이 있어서 걔가 막 문제를 일으켜서 걔한테 정신이 팔려 있을 때면 꼭 얘가 자꾸 자해를 하는 거예요. 1등 하는 애고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그러면 또 병원을 가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가 엄청 걱정이 되죠. 그래서 방학을 했대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이제 선생님은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개학을 앞두고 개학하기 전날 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계속 자해를 했던 애니까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받으셨는데 어머니 걔가 어떻게 방학에 잘 지냈냐 병원 안 가고 잘 지냈냐 하니까 방학에 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복습도 하고 뭐 다음 학기 예습도 하고 막 엄청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애를 바꿔줬는데 선생님이 네가 방학에 그렇게 잘 지냈다며 야 선생님 너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이런 거예요. 어땠겠어요? 걘 그날 또 자해를 해서 엄마가 좀 있다가 얘 지금 응급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또 응급실로 쫓아갔죠. 그리고 계약하는 날 못 왔고 막 이래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는 도대체 문제될 게 없는 애인데 왜 자해를 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학생들 또는 청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자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성격장애 같은 진단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증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학교 교사나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 훨씬 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제 제가 위기 개입에 관해서 뭘 만들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위기 개입을 하려고 특히 자살 위기 개입을 하려고 아웃리치를 할 때 현장으로 나갈 때 이 질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거를 이렇게 작은 핸드북 같은 걸 들고 나가요. 이게 왜냐면 내가 처음 만나는 대상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대상에 다른 히스토리를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어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나? 정신질환을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자기 스스로 보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간단히 어세스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된다면 빨리 그걸 치료받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다른 방법으로 자살의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아서 덩달아 자살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 갖고 있는 고유한 질환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위험성이 아닌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질환에 대한 고유한 특성 그리고 자살과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청소년 관련한 기관 뭐 노인 관련한 기관 이런 생애 주기별로 관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교육시킬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자살 위험성 있는 대상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교육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살피는 데 있어서 그 연령대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뭐 자살 현황은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1위가 목매미잖아요. 자살 수단이. 근데 목매임과 2위가 투신과 그 일산화탄소 중독은 2, 3위를 계속 해마다 조금씩 결과 나올 때마다 다퉈요. 그런데 목매임과 이거의 차이는 엄청 납니다. 그래서 목매임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목매임이 2위죠. 이제 1위는 총인데 우리나라는 총을 소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매임이 절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락과 이제 이 투신과 그 일산화탄소 중독은 10% 남짓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2, 3위를 다투는데 청소년 10대에서는 추락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이것도 뭐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로 청소년 또는 학생의 자살을 주로 추락으로 이렇게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OTT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모방을 하게 된 영향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락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의 그런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살 시도 죽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보다는 비자살성 자해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저는 정신간호학 교수인데요. 이런 임상간호학 교수는 그 임상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서울대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그 서울대병원 정신과 병동이 서울대 본원은 이제 몇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청소년 병동도 가고 성인 병동도 가고 그래서 연수를 방학 때 받게 되는데 가보니까 청소년 병동은 먼저 갔는데 다 진단명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자해 에피소드를 갖고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성인 병동을 그 다음날 갔더니 성인 병동도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만 16세를 넘어선 청소년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막 자해를 해요. 정신과 병동 안에는 원래 위험한 물건은 못 들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뭘 부러뜨려서라도 아무튼 자해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다 요즘 이 자해가 너무 많이 옛날에는 자해를 한다 이러면 약간 문제 학생 이렇게 취급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생으로 분류됐던 애들도 자해를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이미 이제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그 코로나 때 초등학교를 다닌 애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대학생이 돼서도 이게 뭔가 그 정상적인 어떤 시기에 형성되어야 될 대인관계에 관한 부분을 놓친 게 이게 진짜 몇 년은 앞으로도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청소년들은 그 죽고자 하는 자살하는 이유들 중에 우리나라 전체는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많지만 청소년은 대인관계 문제가 또 제일 많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 대인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학교 폭력, 왕따 이런 내용들이 다 대인관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노출된 학생들에 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모방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매스컴이나 OTT나 뭐 그런 유튜브, 릴스 뭐 이런 짧은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지상파나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검열이 되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뭐 정제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모방할 수 있는 소지들도 상당히 많고 또 친구 따라서 죽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직접 저도 구체적으로 봤고 친구가 나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나 좀 혼자 죽기가 너무 그러니까 좀 같이 죽을래? 그래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원래 죽자고
같이 죽자고 한 애는 살았고 같이 죽어주러 간 친구가는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이게 성인 어른들이 그 삶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는 그 과정과 청소년의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또 불허한 측면도 있고,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살 예방 서비스와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일원화돼 있지 않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훨씬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도 외에는 사실 이 학생들을 관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서비스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즉흥적이고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걸 또 막 해갖고 죽었다가 또 부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한번 죽었다가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매우 피상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으로 또 서비스 제공하는 걸 살펴보면 학교마다 학교의 그런 뭐 위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여기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주로 어떤 문제가 발견돼서 선생님에 의해서 여기를 가서 상담을 받아라 이런 경로가 아이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저기를 내가 가는 거는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이런 학습 효과가 생겨나게 돼서 자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야만 얘가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청소년의 얘의 그런 자살 위험 요인이라든가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지, 성인의 입장에 맞춰서 접근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어쨌든 지금 뭐 이 앞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자살률이 높은 연령층은 아니었지만, 자살 사망 원인 순위 중에서 이제 자살이 1위인 연령이었죠. 그래서 작년 데이터 나온 것부터는 40대까지도 1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죽는 사람이 많은 연령은 아니지만 죽는 사람 중에서는 자살로 가장 많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즘 청년들은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궁핍하진 않아요, 청년들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취업, 구직난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증가하고, 이 청년들의 경우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의 구심점이 없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학교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로 들어가서 그래도 애들을 만날 수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차원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중심으로는 어쨌든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뭐 선별도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뭐 그게 이제 중년까지도 쭉 제공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또 노인 관련한 복지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서비스 구심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그 요새가 있는데, 이 청년들의 경우는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이 자살 예방 관련 서비스로 유입이 상당히 어렵고, 사고가 나거나 이제 자살 시도를 하거나 해서 위험성이 드러난 다음에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장년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도 조금 다른 자살률에 관한 현황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을수록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은 낮아요.
60대 이상 노인이 되면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또 다른 질환으로 더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살 사망 원인으로 놓고 보면 10등 안에도 자살은 안 들어요. 다른 질환으로 자살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는,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자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죽는 사람 중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중간에 40대, 50대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연령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대는 죽는 사람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 수는 또 제일 많은 연령이었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자살률이 올라가거나 또는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거나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오는 연령대였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자살률도 1위가 아니었고 암이 다 1위였고 10대, 20대, 30대처럼 사망 원인 1위도 아니었고 그냥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도 많지만 다른 질환으로도 사망한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 데이터가 이제 2024년 데이터가 2025년에 발표됐는데 40대까지도 사망 원인이 1위가 됐죠. 그래서 사망 원인이 1위가 됐다라는 건 가뜩이나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는 사람 중에서는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사망자 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자살률이 덩달아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게 과연 2024년 만에 그런 특이한 데이터로 끝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올해 또 발표되는 2025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더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또 중장년 전반적으로 50대까지도 계속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년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게끔 하느냐, 그리고 또 자살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른 수단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하고.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목매미 좀 너무 차이나게 좀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가스 중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것들이 높고, 그리고 자살 사망하는 그 이유, 원인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40대, 50대가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생활 사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경우에 그게 자살 위험성과 될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처럼 또 40, 50대에서는 한 10% 이상은 또 금융 관련한 기관을 찾았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중장년층에서는 자살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만들어져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갖고 있는 조직들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직업이 없는 사람을 직업을 구해주는 그런 구직 활동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것도 2층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또 파산을 하거나 그런 채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새로 작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한 상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소상공인 이런 대상들을 지원해주는 조직들, 이 사람들은 각각 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살 예방에 우리가 나설 거는 전면적으로 자살 예방에 나설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을 내방하는 그런 대상들에 관해서 뭔가는 경제적으로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대상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여기서 자살의 위험성을 체크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특히 이 연령대는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서 그런 경제 관련한 기관 조직, 고용 관련한 조직, 또 노동 관련한 이런 조직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그런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자살 위험성을 내가 평가하려고 그러면 저기요, 저 지금 한 2억만 빌려주실 수 없어요? 저 2억 빌려주면요, 저 자살 안 해요. 저 지금 길에 나앉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2억, 지금 길에 나앉게 생겨서 죽으려고 하는 거지 2억만 빌려주시면 저 안 죽어요. 근데 2억 안 빌려주실 거면요, 이런 거 질문하고 뭐 설문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면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난감하단 말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바로 도와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나는 경제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찌할 수는 없고요. 저는 지금 이 자살 문제 갖고 자살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혹시 계획하셨어요? 계속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는 상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다른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물론 지역사회에 이제 네트워크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직접 줄 수 없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발견되었을 때, 개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연결해 주시고 또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사전에 스크리닝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미 죽음 문턱까지 간 사람에게 내가 고용노동부 이런 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용해 보시면 어때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해보시면 어때요? 이런 거를 내가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다 안 해봤겠어요? 또 다 이용해 봤는데도 답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던져주기보다는 이제 그런 조직에 가서 그 조직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적인 차원 또는 2차 예방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선별해내고 스크리닝을 하고 조기의 위험성을 발견할 것인지를 먼저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자살률은 엄청 높아요. 그런데 다른 신체적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한 이런 신체적인 질환은 지금 더 늦기 전에 차라리 내 손으로 죽어야 내가 남은 가족에게 피해를 덜 주지, 나도 덜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노인 우울이라든가 또 노인이 알코올을 지나치게 많이 남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는 계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살로 사망을 할 때 아까 우리나라가 그 계획된 자살보다 충동적인 자살 비율이 다른 나라의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로 젊은 층, 특히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는 계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실태조사 같은 거에서도 나오면 어릴수록 자살 생각이 더 높게 나옵니다. 10대 애들을 더 많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이 될수록 자살 생각은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살률 보세요. 노인이 훨씬 높잖아요. 그거는 노인들은 죽겠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리고 겉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계획을 해서 장기간 계획을 해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치명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사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중간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은 쉽게 그런 말을 터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같이 그런 관계를 많이 형성한 사람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는 아까도 그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가 거동을 할 때 내 삶을 내가 끊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거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이게 자식들에게 피해가 나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가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어떤 요양시설과 관련한 곳에 가서 혼자 그런 고립된 삶을 살고 버려질 걸 생각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특히 정서적인 부분 중심으로 많이 어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트랙으로 좀 위험 요인을 어떻게 발견하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대상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엇을 직접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주로 센터나 이런 이제 각각 일하시는 기관에 내담자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만나는 거에는 그래도 아마 상담의 노하우나 상담의 경력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그 전화 상담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다거나 어디 현장에 나가야 되거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평가도 해야 되고 여기에 즉각적인 중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차근차근 자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세스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중요하게 볼 거는 일단 구체적으로 어세스하기 전에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연령대에서 대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살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 요인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세스를 하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뭐 10케이스를 내가 만나면 10케이스가 다 다른 케이스고 다 다른 사정을 갖고 있고 죽겠다는 이유도 다 다르고 개인적인 특성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살에 관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 개입은 상당히 다른 그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기 개입보다도 훨씬 더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고민하고 어세스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있다라면 개입을 할 때 그 개인별로 무엇을 중심으로 개입의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평가와 계획 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하는 방법들은 주로 자살 위기 상담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단기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개인 상담은 주로 자살 위험성에서는 CBT, DBT, 그다음에 문제 해결 치료라고 하는 PST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회기를 갖고 몇 번 이상을 쭉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원래 인지행동 치료는 보통 20회기 이상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살 위기에서 브리프하게 진행하려면 보통 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뭐 8회기짜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단축형으로 하는 거죠. 그걸 더 단축해서는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을 연결해 하면서 한 달 안에 막 끝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뭔 위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 20회기 이상씩을 하는 거를 브리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위기라고 그래서 1회 만에 뭔가가 상담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 긴 프로그램들을 짧게 브리프하게 만들어 놨다라 해서 절대 1회기 안에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더라도 위기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러면 개인의 그런 신념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심으로 문제 해결 치료에서 문제를 먼저 규명하고 이렇게 한 가지를 그냥 잡아서 몇 회기를 하더라도 그걸 빨리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위기 상담 기법으로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유족은 보통 집단 상담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자살 시도자를 집단으로는 아마 운영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이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보통 이제 자조 모임 형태로 많이 하시지만 특정 프로그램으로 하신다 그러면 해결 중심 치료나 의사소통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연결해 드릴 경우에는 주로 항우울제 중심으로 많이 주요 우울 장애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나 이런 거, 이거야 뭐 병원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면 꼭 병원에 가서 그 해당되는 정신 질환을 먼저 치료받도록 하면서 거기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이런 위기 상담에 해당하는 거를 살펴보면 CBT의 경우는 그 부정적 인지, 핵심적인 그런 신념을 먼저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나에게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사건이나 상황을 찾아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 나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봤을 때 그 감정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걸로 아마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ABC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타내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시트를 갖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사건이나 상황이 무엇인지를 직접 진술하게 하거나 적게 하죠. 뭐 말하고 내가 적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해서 그거를 한번 여기 새로운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새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CBT를 활용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스탑이라고 하는 이런 주로 청소년들, 자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자해하는 거를 앞에 그런 사건과 상황으로 놓은 거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보고 그 자동적으로 한 생각 안에서 인지적 오류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다 바꿔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 그렇게 바꿨더니 감정이 달라지는지, 이거를 한 10회기 정도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족 프로그램, 똑같은 스탑인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청소년, 이제 자녀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거를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CBT를 활용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살 자해 위기 청소년 상담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자해예요. 근데 옆에 보면 자살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한 청소년, 자살 시도한 청소년 대상으로는 왼쪽에 이 라인만 갖고 굳이 옆에 자해 부분은 빼도 돼요. 자해하는 청소년에게는 자살 부분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면은 요 자살 트랙과 자해 트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회기까지 적어도 해서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로 세션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거라 구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두 번째 DBT 같은 경우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로 주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먼저 타겟으로 삼습니다. 앞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CBT에서 기반이 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과 그런 사건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이 가는 행동까지 이르는 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전제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근데 생각을 중심으로 앞에 CBT에서는 생각에서 자꾸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한 게 뭐고 그 안에서 인지적 오류를 찾고 그 생각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좀 어렵고, 가이드하는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도 이 대상자 입장에서 그거를
잘 알아듣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느 정도 학습자의 그런 능력이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감정적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복받치고 이럴 때는 사실 그걸 인지적으로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적을 수가 없는 상태도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꾸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폭발하고 힘들고 강력한 경우에는 그 인지 프로세스 안에서 인지에 대한 부분, 사고에 대한 부분은 뺍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복받치는 그 감정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갖고 고통을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걸 규명하는 차원으로 수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고통 감내 스킬, 그리고 감정 조절 스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수용하면 오히려 정서적 고통이 감소된다라는 게 원리고요. 그래서 뭘 바꿔라, 앞에 CBT처럼 뭐 생각을 바꿔요. 바꿨더니 감정이 달라지나요?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수용을 해서 그걸로 나중에 이걸 감내하고 수용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막 죽음을 내가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렇게까지 이런 행동을 낳을 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감당할 만해라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치료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OK2라고 하는 그 DBT를 활용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자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OKD 해서 이제 파악하기, 이해하기, 다루기, 이어가기라고 해서 이거는 4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50분씩 4시간이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자해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각 부분은 빠집니다. 그때 내 주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매니지하는지에 관해서 쭉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SNS를 활용한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죠. 지금까지 쭉 아까 생애 주기별로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SNS를 활용할 때 또 적절하지 않은 대상들이 있어요. 노인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죠. 그 대신 노인들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노인들 중심으로, 노인이야 뭐 노인복지관도 많이 있고 또 재가노인 지원센터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하나 이상 노인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중심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독거하는 노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입률이 낮은 연령층, 주로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서비스 영역 안으로 안 들어오는, 그리고 아까 20대나 청장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속된 조직, 직장이 없다든지 소속된 학교가 없다든지, 대학생만 돼도 대학교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연령층에 있는 대상들은 반대로 SNS 활용에 대한 접근성은 또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서비스 영역 안으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단기 개입이 끝난 다음에, 대면적 개입이 끝난 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그런 장기적 개입을 유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체계를 활용하면 다양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죠. 요즘은 이런 이제 개방형 SNS 중도 다 DM들을 또 활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폐쇄형이면서 채팅을 하는 이런 SNS를 이용해서 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개방형 SNS에서도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준폐쇄형 같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DM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상이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뭐 요즘은 챗봇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관별 그런 채팅 사이트를 열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유저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툴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SNS 상담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보니까 전화나 그래 일본에서도 SNS 상담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하는데 교우 관계나 가벼운 좀 상담 내용, 이성 친구 문제, 성적 고민 이런 거는 SNS로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신건강 문제나 학교 폭력이나 자살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SNS로는 많이 하지는 않고 아무리 청소년들이라도 좀 전화나 대면 상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SNS 상담에서 만약에 자살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 정신건강 상담이나 우리가 보통 지금 정신건강 전화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서 하는 내용을 1대1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또 훈련이 돼야 돼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내가 이게 기록이 또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적절하게 그 유용한 어떤 상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그만큼 좀 책임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고 또 무거운 주제이고 해서 그 선생님들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는 대상, 유저들이 어떤 것들이 내가 근데 또 요즘은 이제 점점 젊은 층일수록 대면에서보다 더 비대면 상태에서 더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나 이런 걸 더 잘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다 이용하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걸 봤더니 우리나라는 또 좀 달라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징이 또 좀 다르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 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상담, 위클래스나 뭐 이런 거는 여학생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갈 의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거기는 자발적으로는 갈 의향이 여학생에 비해서는 좀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대신 또 이런 바깥에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거기도 DM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거는 여학생, 남학생 크게 차이 없이 하고 그리고 전화 상담은 그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나온 것처럼 전화 상담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아웃리치해서 청소년이 어디서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아웃리치해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또 남학생이 좀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조금씩 그 뭐 나라별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성별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 안에서도 학교에 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SNS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언제 나의 서비스가 언제 가동될지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되고 아웃리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SNS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게 청소년과 서비스가 결국은 닿아야 되기 때문에 뭐 홍보, 뭐 전화번호 또는 그 SNS 상담 홍보 이런 걸 하더라도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을 잘 선별해서 그 학생이나 청소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부분을 게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유저의 눈에 이게 들어가고 유용한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걸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뭐 정신건강 자기관리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개인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활용한 이런 어플들도 있고 다 인지행동 앱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미 없어진 어플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다음에는 제가 실시간 어플을 이용해서 상담이 가능한 그런 회기를 직접 운영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를 몰라서 이거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 거를 10회기를 진행하도록 해서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뭐 나름은 효과가 있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실시간 상담을 하는 그런 어플을 한번 디자인해 보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 층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많이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대면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하는 사이트에서 각각 이제 좀 점점 더 비대면 서비스를 뭐 요즘 AI로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마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챗GPT에다가 심리 상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말 섞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챗GPT가 막 설명도 해준대요. 그래서 이걸 상담 기관이나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보다도 정말 나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노출해도 뭐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 속 얘기를 점점 이제는 더 폐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주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현장을 나가는 거는 지금까지 가장 이제 클래식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리치는. 그렇지만 아웃리치하고 이 사람들을 단기든 장기든 계속 위기 개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더 비대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적어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자살의 위험성이 올라가지 않고 지속해서 그다음에 그 자살의 위험성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가야 되니까 연령에 맞춰 누구는 직접 얼굴 보고 손을 잡아야만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얼굴을 최대한 안 봐야 더 많은 얘기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저들도 있다 보니까 이걸 다양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마쳤고요. 이게 영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서 혹시 이걸 듣고 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니까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